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빨간색 구독 버튼 꼭 좀 누르고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정치권 뉴스 중요한 인물들 중에 몇 명 있죠. 이 판동훈 검사장, 그 다음에 조국, 여전히 조국은 조국입니다. 이름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참 여러 가지로 그냥 참 머리가 아프네요. 그 다음에 요즘 새로 나온 새끼 애완견이 있어요. 이것이 이문정 검사죠. 이문정 검사 그야말로 이 추미애 덕분에 대검까지 진출했는데 한명숙 사건과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인물들과 관련된 중대 뉴스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한동훈 검사장, 여러분들 추미애가 그야말로 인사학살 잔인하게 했죠. 작년 한 해 부산에서 서울로 올려보내가지고 서울서 또 감찰, 그 다음에는 법무연수원, 용인에 있는 법무연수원 분원으로 발령냈다가 그것도 마음에 안 차서 법무연수원 말하자면 이 본청의 본부에까지 지금 현재 좌천 발령을 낸 사람이 바로 이 추미애고, 그렇게 인사 학살에서 가장 심하게 피해를 본 사람이 바로 한동훈 검사장이에요. 이 한동훈 검사장 여러 가지로 추미애만이 시달리게 한 것이 아니라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한동훈 검사장을 상당히 시달리게 궁지로 몰아넣은 사람입니다. 뭘로 몰아넣느냐? 바로 가짜뉴스를 통해서 몰아넣었어요. 그런데 이 가짜뉴스 몰아넣은 데 대해서 최근에 이실적했죠. 이 가짜뉴스가 뭡니까? 검찰에서 자기 계좌, 그 다음에 노무현 재단 계좌 다 열어보고서도 전부, 그러니까 민간 사찰을 하고서도 다 감추고 있다 이거잖아요. 근데 잘못됐다고 지난 1월 달에 사과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장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이 한동훈 검사장이 왜 5억 원짜리 손해배상을 전격적으로 오늘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는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이 소송, 손해배상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소송 액수는 5억 원이다. 이유는 유시민 이사장이 지난 2019년도에 검찰이 노무현 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전부 들여다봤다는 가짜 뉴스 때문이다. 이렇게 핵심 요지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논리를, 그리고 이 경위를 정확히 아셔야만이 이 유시민이 지금 현재 문제가 뭡니까? 이낙연과 그 다음에 이재명 둘 갖고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피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친문친노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유시민이에요. 그래서 유시민을 대선 후보로 띄워야 되겠다라는 지금 보도들이 연거푸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국민 대상으로 해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거짓말한 사람, 본인이 거짓말했고 본인이 거짓말했다고 실토한 사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대선 주자, 노무현 재단 이사장 자리도 빨리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시민 이사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 뒷조사를 위해서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있을 때인 2019년도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유시민 관련 계좌를 추적했다. 이렇게 하면서 1년 반에 걸쳐서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했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겠다. 이것이 소송 제기 이유입니다.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에 의해서 한동훈 검사장은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나직인 찍혔다. 유시민 이사장은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계좌 열람 근거 제시를 요구받은 이후 2021년 1월에서야 허위 사실임을 인정했다. 그러니까 2019년 11월인데 2021년 1월이니까 1년 2, 3개월 동안, 오랜 기간 동안 가짜뉴스로 낙인을 찍었다. 여기에 대해서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럼 유시민이가 언제 어떻게 발표했느냐? 2019년도 12월에 본인이 운영하는 유시민의 알릴레오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검찰이 노무현 재단 은행 계좌들을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 제 개인 계좌도 다 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은 이 한동훈 검사장의 입장문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2019년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한 검사장의 수차례 공식 부인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반복 유포했고, 그러한 가짜뉴스는 SNS를 통해서 또 무한히 전파됐다.
그리고 또 유시민 이사장은 혼자 가짜뉴스를 창작한 것인지 아니면 과거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KBS 허위 보도처럼 누군가 유시민 이사장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인지 유시민 이사장이 장기간 구체적이고 확신에 찬 거짓말을 계속한 경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밝혀라. 이렇게 입장문에서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뿐만 아니라 유시민 이사장의 가짜뉴스에 장기간 속은 많은 국민들도 피해자다. 이런 가짜뉴스 재발 방지를 위해서 법적 조치는 불가피하다. 유시민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형사사건은 이미 다른 분에 의해 고발되어 진행 중이므로 피해자로서의 입장을 담은 서면을 검찰에 제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자, 이미 유시민 이사장 KBS의 이 허위 이 가짜뉴스와 관련해서 KBS의 대수도 관련 기자와 그리고 보도 책임자들 5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이제 유시민 이사장 5억 원 또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구 이 소송은 한동훈 검사장이 끝까지 유지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여권 인사들이 자기네가 하는 것은 로망스고 남이 하는 것은 불륜, 즉 내로남불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여권의 핵심 인사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내로남불 더 이상 우리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강한 이 인식을 이러한 이 법률적인 장치를 통해서 당사자들에게 꼭 보여줘야만이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요. 그야말로 깨끗한 정치 풍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첫 단추를 저는 끼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 어차피 지금까지도 견뎌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견뎌내고 있는데 잘못된 거에 대해서 즉 법적 심판이 확실하게 떨어지는 이런 사건에 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어주실 것을 저는 강력히 촉구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에는 또 이 대한민국의 조로남불, 내로남불 이것을 맨 먼저 문재인 정부라서 집중적으로 우리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조국이에요. 이 조국은 윤석열 총장이 사퇴하고 난 이후에 매일같이 윤석열 총장 때리기에 열중하고 있어요. 이 사람도 조국도 이 법률적으로 윤석열 총장 때리는 것과 관련해서 이게 가짜뉴스에 의한 허위사실 그리고 이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 법률을 전공하시는 여러분들 제 시청자 중에서는 꼭 따져가지고요. 법률적 이렇게 한동훈 검사장처럼 법률적 조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잠깐 말이죠. 이 댓글을 보니까 이런 댓글도 올라와 있네요. 한동훈 검사님 뭐 화이팅 하세요. 그 다음에 한동훈 검사장님 원위치로 복지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 조국은 뻥튀기통 담당이다.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이 댓글만 보더라도 얼마나 지금 이 조국과 그 다음에는 유시민 이런 사람들이 가짜뉴스로 우리 국민들을 괴롭히고 이 국민들의 정상적인 알 권리를 침해했는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국은 이제 오늘 또 이 페이북에 글을 올려갖고 지금 뭐라고 윤석열을 비판하고 있냐면요. 자기가 보니까 어느 시점인가부터 문재인 대통령마저도 잠재적 피의자로 인식하고 있더라. 이 최근에는요 또 죽을 권력인 줄 알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의 강도를 높이더라.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현 문재인 정권이 죽을 권력이다. 그래서 이 가차없이 수사권을 행사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비판을 한 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페북에 통해서는 죽을 권력을 넘어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잠재적 피의자로 인식하는 것을 자기가 느꼈다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반문의 야권 정치인이 됐다. 이러한 대통령의 꿈을 꾸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께서 또 이 조국의 비판 논리를 아셔야 조국을 제대로 반박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국의 또 글, 잠재적 피해자다. 문재인 대통령. 이거 제가 보기에는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듣기에도 상당히 거북스러울 것 같아요. 설령 윤석열 총장이 죽을 권력이라고 인식했다든가 아니면 잠재적 피의자로 인식했다 하더라도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 LH 투기 의혹 사건으로 인해서 레임덕에 지금 빠지는 징후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붕괴 분위기로 여권이 치닫고 있고 그 한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에 대해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2019년도 그 어느 시대부터 죽을 권력으로 알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고삐를 계속 조였다. 그리고 잠재적 피의자로 생각해서 이제 본인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꿈을 꾸고 있다. 그래서 사퇴했다.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그래도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런 인식을 일단을 조국이 SNS 활동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다 지금 공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아픈 문재인 대통령의 아픈 아킬레스건을 지금 건드린 것이 아니냐 하는 해석도 이론적으로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제목을 올렸냐면 오늘 페북에는 2019년 하반기 이후 윤석열 총장의 자기인식은 단지 문재인 정부 고위공무원이 아니었다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있어요. 2019년도 하반기는 언제냐면 여러분들 첫째는 조국 일가 입시 비리, 사모펀드 비리, 그 다음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그 다음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즉 살권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한참 피치를 올릴 때가 2019년도 하반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명의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그는 어느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도 잠재적 피의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미래 권력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을 때부터다. 그때가. 그러면서 이러한 자기인식을 갖게 된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를 곧 죽을 권력이라고 판단하고 자신이 지휘하는 공항도 표적 수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를 압박해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언론은 검증은커녕 벌써부터 윤비어찬을 부르고 있다. 군사 쿠데타 이후 박정희와 전두환에 대하여 각각 박비어천가와 전비어천가를 부른 언론이었으니 기대할 것이 없다. 촛불 시민이 검증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강력한 촛불 시민을 동원해서 윤석열 총장을 응징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아직도 본인이 장관인 줄 잘못 알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국은 또 뭐라고 비판하고 있느냐? 검찰주의자를 넘어서 정치검사의 행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련의 행보를 직시하면서도 2019년 하반기 이후 윤 총장이 벌인 수사를 살아있는 권력수사라고 찬미할 수 있을 것인가.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인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뭡니까? 살아있는 권력수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야만이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으로 수사했던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살아있는 권력수사예요. 이번에도 대구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인사권자라고 그래서 눈치 보지 말아라. 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하라. 이렇게 직격탄을 날린 사람이 바로 윤석열 총장이에요. 이러한 이 강한 살아있는 권력 수사의 의지 그리고 이 원칙 이런 거를 검찰에 남기고 떠난 사람이 윤석열 총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윤 총장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지지 여론이 지금 하루를 찌르는 거예요. 이러한 윤 총장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의 의지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분석해드리는 페북 내용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 인사권자 눈치 보려는 말하는 가짜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보다 더한 피의자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19년도 하반기 이후 윤석열은 단지 검찰주의자, 검찰총장이 아니라 미래 권력이었다. 공무원인 윤 총장은 정치 참여를 부인하지 않았고 대권 후보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공식 요청하지도 않았다. 이것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 차례 윤석열 총장이 자기 이름을 빼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총장의 이름을 넣어서 돌린 것일 뿐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여론조사 빼지 않은 것을 가지고 추미애가 2달짜리 징계 조치할 때의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였어요. 이것이 징계위에서 인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개입하려 했다는 것을 다시 조국이 꺼내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비판하고 있느냐. 윤 총장은 언제나 자신을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만드는 언동을 계속했고 그러니 자신이 법무장관이 부하일 리가 없다. 예. 그러면서 유례없는 검찰이 폭주를 경험한 여건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준비하자 이에 빌미로 사표를 던졌다. 여야 접전이 예상되는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 한 달 전이다. 총장으로서 마지막 방문지로 대구를 선택한 것을 우연이라고 볼 수 있느냐. 정치적 계산을 가지고 하나씩 옮겨오다가 결국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는데 그 이면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죽어있는 권력, 그리고 피의자로 인식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순수성을 말하자면 순수성에 죄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인 이 발언의 상징성을 폄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 기반을 좀 최대한으로 깎아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조국의 의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4일에는 조국 윤 총장을 하이에나에 비유했잖아요. 하이에나. 그리고 지난 6일에는 검찰당 출신 3명의 대권 후보가 생겼다. 그래서 1번이 홍준표, 2번이 황교안, 3번이 윤석열. 이렇게까지 비판한 바 있고요. 지난 7일에는 나는 윤석열 검찰이 2019년도 하반기 문재인 정부를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곧 죽을 권력으로 판단했고 방향 전환을 결정했다고 본다. 이런 비판을 내놓은 사람이 바로 조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의 이런 순수성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지적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제 이문정 이 법세례원에 의해서 바로 어제 고발당했죠. 대검에 고발했어요. 뭐냐면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누설했다는 겁니다. 무슨 직무상 기밀이냐? 바로 한명숙 사건 모해 의중 교사 이런 혐의와 관련해서 당시에 수사했던 검찰 수사팀을 기소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문정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기소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한명숙 사건 직접 담당인 검찰 3과장은 기소할 필요가 없다. 무혐의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SNS에 공개한 것은 직무상 터득한 수사 기밀을 누출한 것이다. 그래서 이 기밀 누설죄로 고발당했어요. 그리고 또 이 감찰을 해야 된다는 또 그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시민단체가 고발했지만은 이 검찰 내부에서도 이 감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감찰을 통해서 징계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공수처에서 수사도 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도 지금 검찰 내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문정이가 이러한 대한 불만을 오늘 이 페북을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공무상 비밀 누설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비밀인지 참 의아하다. 감찰부는 내밀한 수사 내용은 보안을 지키되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정보인 주임검사 교체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쏟아지는 오보와 소문 추측들로 오해와 의혹이 커져 부득이를 해소하고자 오보 대응한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기밀을 누설한 것이 아니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주기 위해서 페북에 글을 쓴 것일 뿐이고 그리고 언론들이 한명숙 사건과 관련해서 오보를 내고 있기 때문에 오보 대응 교정 차원에서 했을 뿐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업무를 하다 보면 숙명처럼 따라다니는 게 속칭 악성 민원되는 게 고소 진정종 당해보았고 저 역시 검찰에서 악성 민원인 칭을 받는 중이다. 공무상 기밀누설 고발 운운 기사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런데 전화기 넘어 어머니의 목소리에 근심이 깔리고 친구들의 걱정스러운 카톡을 계속 받고 보니 번님들도 걱정이 없지 않으실 듯하다. 그래서 지난 3월 2일 검찰총장의 직무이전권 행사로 직무이전된 직후부터 현재까지 대검 감찰부는 출입 기자단에 배포하고자 대변인실에 3차례 걸쳐 문서를 송부한 바 있다. 본인이 담당하던 사건이 워낙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이라 중앙지검 검사 겸직 발령 후 많은 분이 향후 본인이 수사하는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을 사건 당사자는 물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주임검사 교체 사실을 공개하기로 하고 대변인실에 매우 간단한 알림글을 1차 보낸 후 오보 대응 문건을 2차에 걸쳐 보냈다. 그런데 본인이 페북 담벼락에 쓴 글들은 감찰부가 언론 배포를 위해 대변인실에 보낸 문건 내용을 그대로 옮기거나 이를 쉽게 풀어 쓴 글에 불과한데 물색 모르는 공무상 비밀 누설 우는 기사들이 쏟아지니 살짝 당황스럽다. 그러면서 검찰 최전선에 있다 보니 오해와 누명이 적지 않다. 악의적인 의도가 보여 속상하긴 하지만 또한 숙명처럼 감당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단체만 공무상 기밀 누설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 검찰망에도 현직 검사마저도 이것은 공무 누설이니 공수처에서 수사하라 이렇게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이 외골수적인 사고 그리고 이 얄팍한 법률 지식을 가진 사람을 추미애가 왜 원포인트 인사를 통해서 작년 9월에 지방에 있는 이문정이를 갖다가
대검의 감찰부에다가 갖다 놨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가시죠? 이거로 해서 이 추미애가 인사학살했다고 비판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자, 이제는요, 이 외교안보 뉴스, 중요한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일본과의 동맹 관계는요, 세계에서 최강의 동맹 관계로 굉장히 속도감 있게 빠르게 그리고 내실 있게 달라지고 있어요. 거기에 반해서 바이든 행정부와 문재인 정권 간의 한미 동맹 관계는 속도면에서와 그리고 본질적인 그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지금 후퇴해 가고 있다는 그런 우려의 비판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선 이제 문재인 정권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기 직전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빠르면 2월 중에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늦어도 4월 중에는 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제가 그때 뭐라고 논평했습니까? 절대 전반기에는 한미 간의 단독 정상회담은 불가능할 것이다. 빨라야 가을 유엔 총회 때 이루어지면 그것도 그나마 다행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측을 해드린 바 있는데 4월 달 늦어도 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은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4월 달에 누구하고 지금 정상회담을 하냐면요. 바이든이 스가와 하는 걸로 미국의 엑시오스라고 하는 온라인 매체가 7일 날 전격 보도했어요. 그래서 스가 총리를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워싱턴으로 초대해서 이 오프라인 정상회담, 즉 정상적인 대면 정상회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도 여기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은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스가 총리의 미국 방문 일정을 조정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지만은 이거를 보면 이 미국과 일본 간의 대면 정상회담이 4월 중에 실시되는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그러면 왜 일본은 이렇게 대접받느냐? 미국의 대외 외교정책의 기조가 뭡니까? 중국 때리는 거잖아요. 중국 견제하는 거. 여기에 일본 정부는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어요. 여기에 반해서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올시다요. 지금 시진핑이 방한 초청부터 해서 안달이 나고 있어요. 아마 화병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작년부터 시진핑 얼마나 노래 불렀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시진핑 금년도에 서울 오기만 해도 성공한다. 작년에 제가 그렇게 논평해드렸잖아요. 시진핑 작년에 절대 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제가 이미 평가해드린 바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문재인 정권은 시진핑을 불러들이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시진핑이가 한국 뭐가 급해서 그렇게 오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미국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 다음에 일본은 이러한 대중 견제에 굉장히 앞장서고 있어요. 미국과 일본 간의 연합훈련, 실제적인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 훈련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컴퓨터 워게임 하고 있어요. 전쟁놀이 하고 있어요. 이러니 문재인 정권 무슨 이유로 바이든이 빨리 만나고 싶어 하겠어요? 중국 견제 동참하지 않고 있죠. 훈련은 안 하려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중국 견제를 위해서 지금 미국이 역점을 두고 있는 외교정책이 바로 쿼드, 즉 미, 일, 호주, 인도 4자 협의체를 활성화시키고 내실화를 도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이 쿼드 사무 역할을 하면서 몸값을 굉장히 높이고 있고 이 취임 후에도 스가 총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맨 먼저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곧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달에 쿼드 이 정상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화상 회의로 열리게 되는데 이때 일본 스가 총리는 바이든하고 또 이 화상 정상회담을 갖게 돼 있어요. 이런 걸로 보면 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견제 정책에 일본은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바이든은 스가 총리를 미국에 맨 먼저 초대하는 그러한 외국 정상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해서 이 한일 간의 이 한미 간, 그 다음에 미일 간의 이 외교적 가치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커지고 있다. 거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지는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교안보의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 기조를 정반대 방향으로 돌려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걸 하나도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을 통해서 외교안보 제대로 된 지식과 정보를 습득을 해서 이 문재인 정권의 무능한 외교안보 정책을 제대로 견제하고 비판하는 데 앞장서야 되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국내 중요한 이 조국과 관련된 윤석열 때리기 그리고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실상을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끊임없는 성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후 첫 번째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알람을 설정해서 제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